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단곡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즉 곡선을 설치하려고자 하는데 이렇게 산이 있거나 건물 등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준이 좀 어렵거나 또는 뭐 교점 같은데 하천이나 호수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곡선에 필요한 요소들을 현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토탈 스테이션 같은 관측 장비들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정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안 될 경우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첫 번째 케이스를 중점적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내용인데요. 지금 내용은 뭐냐? 여기 이제 교점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예요. 즉 이 교점에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 거지. 하천이 이렇게 흘러서 장애물이 있어서 교점 위치에서 뭔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요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곡선이 시작되는 곡선 시점이니까요. beginning of curve는 B 시점이 되겠죠. 여기는 곡선이 끝나는 종점이 될 거고 엔딩 오브 커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점까지의 이 곡선 시점이나 곡선 종점에서부터요 이렇게 접선이 계속 그려질 거고요. 접선이 있겠죠. 접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을 텐데 이 양 접선상에 일단은 내가 뭐 측량 장비 자체를 거치할 수 있는 이 접선상에 일정한 지점을 결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C점이라는 곳에다 설치를 한번 해보고 D라는 점에 설치를 했을 때 요 D에 설치했을 때 이 교점의 위치를 시준으로 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장비는 거치 못하지만 시준이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교점을 바라보고서 이 곡선 종점에서의 접선에 있는 특정 위치인 D라는 지점까지의 관측각을 하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알파라는 걸 측정을 하고요. 또 반대로 D라는 지점에다 놓고 교점을 바라보면서 이 곡선 시점에서의 접선의 임의의 점이 C점까지 이르는 이 교각을 또 측정을 하는 겁니다. 베타를 측정을 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또 이 양 접선상에서 접선상에서의 길이를 이렇게 해서 그 길이를 L이라고 측정을 했다고 합시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요 각의 크기는 그죠? 뭐가 돼요? 180도가 되죠. 180도. 180도 되는데 요 각의 크기를 만약에 x라고 해봅시다. x라고 해보면 이 각은 교각 더하기 x각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요 삼각형 PCD가 있잖아요. 이 삼각형 PCD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겠죠. 그죠? PCD의 내각의 합 180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뭐의 조합이야? 알파 측정한 거, 베타 측정한 거, 또 모르는 각 X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자, 요 공식, 요 식하고 요 식을 보면은 서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뭐가 돼 있어요? 얘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죠? 즉, 여기서 유도를 해보면 X는 뭐가 돼요? 180도 마이너스 교각의 크기가 되겠죠. 요거를 삽입을 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결국은 교각 i랑 같다는 관계식이 나오죠. 즉 교각 i는 내가 접선의 양쪽 측선 곡선 시점과 곡선 종점에서부터의 접선상의 임의의 점에서 놓고서 교점을 바라보고서 측정했던 교각 알파와 베타의 합이 결국은 교각이 된다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얻었을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 보자라는 거죠. 임의의 점에서부터 그러면 교점까지의 이 거리는 얼마가 되냐는 거야. 거리가 얼마냐. 자, 이 거리를 계산한다. 그러면 CP라는 것은 이 사인 공식이죠. 사인 베타분의 CP라는 공식은 뭐가 돼요?
사인 얼마 돼요? x가 되죠. x. 그죠? 사인 x분의 l의 비율로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CP는 뭐가 돼요? 사인 x분의 사인 베타 곱하기 L이 길이가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사인 x가 뭐였어요? x가 180도 마이너스 i잖아요. 그죠? 사인 180도 마이너스 i라 하면은 사인 i랑 같죠. 그죠? 즉 사인 180도 마이너스 i라는 각은 사인 i랑 같죠. 사인 공식에서 즉 요거가 뭐로 바뀌어요? 사인 i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dp는 뭐가 돼요? dp는 요 곡선 종점의 접선 길이에서부터의 요 거리죠. 요 거리가 dp가 될 건데요. dp도 똑같이 유도를 해서 계산해 보면 사인 i분의 사인 알파의 비율에 내가 CD점의 임의점에 변의 길이를 측정했던 이 L의 값을 넣어주면 dp의 거리가 계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뭘 많이 물어보느냐 그러면 자 내가 임의점을 잡았잖아요. 임의점을 잡았는데 여기는 장비를 거치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곡선 시점에서부터 그래 접선까지의 그 길이 중에 내가 임의로 점을 여기 잡을 때 어디를 잡을 거냐는 그 길이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즉 AC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물인데 여기서부터 곡선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교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접선의 길이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접선의 길이로부터 뭐 빼주면 돼요? 여기 구간 길이를 계산했던 CP 옆에 유도했던 CP 길이를 빼서 계산해주면 AC 길이가 나오겠죠. 반대로 곡선 종점에서부터 그러면 접선상의 어느 점이 DG점이냐라는 거지. 그걸 찾을 때 BD변의 길이는 똑같이 접선의 길이가 여기다 저기나 똑같겠죠. 접선의 길이에서부터 DP에 앞에서 유도했던 이 부분을 빼주면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 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두 번째 케이스고요. 이것도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제 곡선이 시작되는 지점과 곡선이 끝나는 지점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이 흐르거나 하천이 흘러서 장비 거치할 수가 없을 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곡선이 시작되는데 이제 뭐 고가도로나 교량을 놓겠죠. 교량을 놔서 연결을 시킬 텐데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외야를 계산하는 방법을 유도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으로 취급하는데요. 시험 문제에선 거의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방법에 하나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이어서 12.4절 여러분들 프린트물 9페이지인데요. 반향곡선과 복싱곡선에 대한 설치의 내용입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뭐 아예 안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요. 시험 쪽에서는 다루지도 않고 내용도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림을 보시면 무엇보다 알아야 될 거는 반향곡선과 복싱곡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뭐냐, 정의가 무엇이냐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향곡선이란 말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원호가 공통되어 있는 접선, 즉 여기서 보면 곡선이 시작되는 요 한 곡선과 단곡선이 또 다른 단곡선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럴 때 이렇게 공통된 접선이 있을 겁니다. 공통된 접선은 양쪽에서 곡선들이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반향곡선이라고 한다라는 특징들은 확실히 알고 계시고요. 반향곡선은 뭐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면 곡선의 반향점에서 발생하는, 즉 이렇게 커브 틀고 오다가 우회전 커브 틀다 좌로 또 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격한 방향 전환이 발생이 되는데 이 방향 전환으로 인해서 안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장 여건이나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복잡하기도 하고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도로 설계에 대한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챕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향곡선에서는 두 반경이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이 있는데 두 반경 중 한 개가 정해지면 다른 한 개 반경 등 계산에 의해서 구하게 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곡선의 방향이 바뀌는 이 점을 반향점이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리버스 커브, 즉 거꾸로 되는 커브의 지점이 되는 PRC 되는 지점, 여기서 이 그래프상에서는 요 C라는 지점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한 것처럼 반향곡선의 공식들이요,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주어진 요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접선의 첫 번째 단곡선과 반향된 곡선의 접선의 길이가 결정이 되고 이런 L1 값이 교각들이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이제 각각 이렇게 반경들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죠? 그다음에 공통 접선하고 반경이 서로 같은 값이다 하고 교각이 각각 주어져 있을 때 이때 각각 구하는 요소들 계산식 이런 것들이 공식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 도로 설계 소프트웨어는 이것들을 제한 요소들을 넣으면 다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장형과 양평각이 알고 있는 값이다 라고 할 때 교각하고 뭐 주어진 알파, 베타 같은 거 알고 있고요. 반경이 똑같다 그럴 때 이럴 때 구하고자 하는 세타각이나 뭐 R이나 또 I1, I2 이런 값들은 이렇게 재원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두 접선이 평행인 경우 여기에 이제 주어진 간격하고 P하고 뭐 R1, R2가 주어져 있다 그럴 때 이 교각들을 계산하는 방법하고 이런 접선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버스 i라는 게 있는데 버스 i는 1 코사인 i를 의미한다. 즉 이게 버스 i라 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반향곡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복싱곡선도 상당히 복잡한 연결되어 있죠. 복싱곡선의 같은 경우에는 반경이 다른 두 개의 단곡선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곡선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점에서부터 다음에 곡선 끝난 시점까지 반경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 인 거고요. 그때 방향은 서로 일정하게 반대 방향으로 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심부가 하나가 있고 두 개 이상이 되는 곡선을 복싱곡선이라 한다. 즉 두 원의 중심이 공통 접선의 같은 쪽에 있는 것을 복싱곡선이라고 한다. 그럴 때 접선의 길이가 서로 교차되는 지점의 위치들을 공통 접점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C라고 표현하고요. 줄여서 PCC라고 표현한다. 부른다는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복싱 곡선은 철도나 고속도로에서 자주 사용되는 곡선은 아니고요. 두 곡선의 접선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산악지형이나 암벽으로 둘러싸인 긴 강변도로 같은데 두어진 두 접선을 연결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케이스에 사용하는 곡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싱 곡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요소들이 또 주어져 있죠. 두 원의 반경값, 뭐 교각, 접선의 길이, 또 복싱 곡선에 대한 교각 요소들, 그래서 총 7개의 곡선 변수가 필요한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향 곡선에서 다뤘던 내용처럼 이렇게 복싱 곡선에서도요, 주어진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죠. 이런 공식은 절대로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게 시험 문제도 나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틀리십시오. 틀려야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거를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제 3번에 풀이를 좀 해놨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프린트물에 나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복곡선에 있어서 교각 I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인 T1이 주어지고 T2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R1이 주어져 있다. 이때 R2와 I1, I2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선 공식에서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네 번째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번째 해당해서 I1, I2, 그다음에 R2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연산한다라고 돼서 이 공식에 의해서 삽입을 해서 각 재원 요소들을 넣어서 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이 정도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지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공식도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에 완화곡선 이제 요소에 들어갑니다. 완화곡선 아주 잘 나오는 파트고요. 시험에도 아주 잘 다루겠고요. 이제 이 완화곡선이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도로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이 완화곡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차가 직선부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곡선부로 들어가고자 할 때 바로 받게 되는 원심력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곡률 반경을 갑작스레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중간에 설치하고자 하는 곡선을 완화곡선이라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완화곡선의 설치뿐만이 아니라 도로에서는 차량의 운행의 안정성을 기하기 목적으로 약간 바깥쪽에 경사들을 조금 높게 만들어요. 높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운전해 본 친구들은 운행을 해보면서 아시겠지만 코너링을 돌 때 보면은요, 이 코너를 회전을 할 때 곡선부를 회전을 할 때 보면 약간 바깥쪽이 약간 들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인즉슨 이 원심력에 의해서 받게 되는 원심력의 크기들을 줄여줄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요 한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커브를 틀 때는 차량의 길이가 좀 길어서 그 차량의 길이이기 때문에 이 커브를 틀 때 포괄하는 도로의 폭이 좀 더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의 폭을 좀 넓혀주는 두 가지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도로의 안전, 교통의 자동차 운행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한 파트가 이제 편경사라 불리는 거고 한 파트는 다음에 나올 이제 확폭 또는 확도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자, 먼저 이제 완화곡선의 얘기를 좀 두시면 완화곡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선부를 도로를 진입을 하다가 이렇게 원곡선을 틀어야 되는데 원곡선을 들어야 되죠. 원곡선을 들어가기 전에 이 구간에 급작스러운 커브를 들어가기 전에 살짝 원심력을 주기 위해 설치하는 이 곡선 부분을 완화곡선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원곡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직선부로 나가기 전에 살짝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구간에 설치하는 것도 완화곡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떠한 반경 R이 되는 곳에 질량 M인 차량이 속도 V로서 직선부에서 곡선부로 운행을 하고 있으면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탈선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거의 힘의 크기를 원심력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차량의 요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도로가 이렇게 커브를 틀어서 진행을 하고자 할 때 자동차가 직선주로에서부터 가다가 질량 M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다가 곡선부를 틀어지게 되면 이 곡선부에서 이 차량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이 반경값이 발생이 되겠죠. R에 따라서 R이 크면 클수록 원심력은 줄어들게 되겠고요. 속도가 크면 클수록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체의 중량 자체, 질량 자체가 커진다. 즉 중량이 커지는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 질량에는 비례하게 되겠고, 그래서 바깥쪽으로 탈선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차량이 가지고 있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엔 비례하고, 그다음에
곡률 반경에는 반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시면 내용에서 보시면 반경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아이고. 반경이 커지게 되면 원심력의 크기는 작아지고 반대로 반경이 작으면 원심력은 크게 된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직선부로 가다가 큰 커브를 틀어서 가는 경우랑 직선부로 가다가 바로 트는 경우랑 얘가 받게 되는 힘의 크기가 서로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곡률 반경을 항상 키워주면은 원심력 크기가 작으니까 교통사고의 안전성은 높아지겠지만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현실상 지형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 반경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 원심력의 변화를 곡선의 길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일정하게 변할 수 있도록 직선부하고 곡선부 사이에 삽입하는 곡선을 완화곡선이라 한다. 이 완화곡선의 정의는 꼭 알고 계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 원심력의 크기를 줄여주기 위해서요. 설치하는 것을 한쪽으로 경사가 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편경사라고 보통 불러요. 또는 편물매라고도 하고요. 철도에서는요. 또 도로에서는 이게 사용하는 용어가 좀 계속 다른데 편구배라는 말도 씁니다. 편구배. 편경사, 편구배. 요거는 도로에서 좀 많이 쓰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편경사, 편물매는 철도에서 쓰이는 용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도로의 중심선이 있잖아요. 도로의 중심선이 이렇게 있을 때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중심부에서 뭐 1차로, 2차로 이렇게 있을 텐데요. 도로의 중심부에 약간 이렇게 경사를 지게 해요. 좀 확대해서 그린 건데요. 여기는 약 2% 이렇게 지는 거는 이 원심력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일본 쪽에 이제 도로의 종단면상에서 확인해 봤을 때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로 경사를 기울게끔 해주는 거는요. 비가 와서 물이 고이는 걸 방지할, 즉 배수의 목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배수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직선부에서는 근데 이렇게 가다가 곡선이 들잖아요. 도로의 곡선부를 들어갈 때는요, 이 원심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원심력 P가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깥쪽의 경사를 좀 더 높게 두는 거죠. 이렇게 높게 둬서 커브를 좀 틀 수 있게끔 해서 만드는데요. 그때 원심력을 죽일 목적으로 넣는 것을 편경사 또는 편물매, 도로에서는 편구배라고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선상을 주행하는 차량 자체가 원심력의 영향을 최소한 받기 위해서 완화곡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나 철도에서는요, 곡선의 바깥쪽을 안쪽보다는 약간 높게 해서 원심력에 의한 영향을 감소 또는 제거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곡선의 안쪽과 바깥쪽의 경사를 편경사라고 하고요. 특히 철도 파트에서는요, 이 편물매를 영어로 켄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시험에서는 또 이 켄트가 되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켄트가. 그렇기 때문에 켄트라는 말을 좀 쓰도록 할게요. 자, W를 차량의 중량이라고 합시다. 중량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겠죠. 그죠? P를 원심력, 차량의 속도를 V라고 하고 곡률의 반경값을 R이라고 하고 이 G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도로의 폭을 B라고 하자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요소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도로를 진행을 해요. 그때 도로의 폭이 있어. 도로의 폭을 B라고 하고, 이렇게 올린 크기 바깥쪽으로 좀 올리죠. 원심력을 작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럴 때 이거를 편경사 또는 켄트라고 한다. 그래서 켄트의 약자 따서 C로 써요. 라지 C로 쓰기도 하고요. 이럴 때 차량이 예를 들어서 편경사의 각도가 세타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 차량이 진행할 때 차량 앞에 작용하는 이 크기들에 대한 부분들은 원심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분의 스몰 m v의 제곱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때 이 차량의 중심으로부터는 뭐가 작용해요? 자체 중량이 작용하죠. 그죠? 중량은 우리가 차량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크기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세타라고 그러면 요 크기도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좀 뭐가 돼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얘의 크기 작용하는 힘분의, 그죠? 밑변분의 높이가 되잖아요. 그죠? 즉 뭐가 돼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차체 중량분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서 정리가, 원심력의 크기로서 정의가 되겠죠. 차량의 중량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고요. 그죠? 원심력의 크기는 곡률 반경분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에 의해서 비례가 되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뭘로 정리해 보면 얘에 나눠주고요. GR분의 V 제곱으로서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또 그거를 유도를 해보면 결국은 편경사의 크기를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의 형상상으로 보면 이렇게 켄트를 크기를 줬을 때 이게 켄트의 크기고 이게 도로의 폭이고 이게 세타라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또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는 B분의 C가 되겠죠. 그죠? 즉 요거와 요거가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죠? 뭐가 돼요? GR분의 V제곱은 C분의 C하고 똑같이 되죠.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이 도로를 만들고자 할 때 설계 속도를 얼마, 뭐 100km짜리 도로다, 뭐 80km짜리 자동차 전용 도로다 라고 설계하고 이 도로에 회전을 넣고자 하는 단곡선의 반경값이 얼마가 주어져 있다 돼 있을 때, 도로폭은 뭐 자동차 전용 도로에 따라서 도로폭은 몇 메다짜리 2차로 도로면 뭐 고속도로는 좀 더 넓게 쓰고 일반 도로면 좀 더 좁게 쓰겠죠. 이렇게 도로폭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이 도로폭의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 그러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 속도가 주어지고 도로의 단곡선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켄트의 크기 얼마만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바깥쪽은 이걸 계산할 수 있겠죠. 즉 뭐가 돼요? C는 GR분의 BV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공식이. 즉 요게 켄트의 크기가 되는 거죠. 또는 편경사 또는 편물매라고도 하고요. 또는 편구배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켄트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마련됩니다. 상당히 잘 나옵니다. 또 비율로서 표시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비율은 얼마가 한꺼번에 얼마거든요. 그죠? 경사도라는 건 경사도라고 하는 비율로서 표시를 하자 그러면 전에도 설명드렸죠. 몇 메다 갔을 때 몇 메다. 그죠? 우리가 뭐 도로에 경사 구배를 한다. 15% 도로다. 그러면 얘가 100m 갔을 때 15m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형친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사가 있을 때 이런 퍼센트를 구한다는 건 도로 폭분의 이 켄트의 크기 곱하기 100% 해서 비율로서도 표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또 앞서서 이제 보면 중요한 부분은 이제 켄트인데요. 이 켄트의 크기는요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한다. 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도로 폭분의 켄트죠. 켄트의 크기 내에서 요거는 B분의 C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또 유도를 해서 켄트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켄트를 크기를 계산할 때 보면 중력가 속도가 또 이제 9.8m/s가 나올 거고, 그죠? 얘는 몇 미터 단위가 나올 거고, 속도는 km/h가 될 텐데 얘가 또 단위상으로 제곱이 되죠. 도로폭도 미터가 나올 거고, 미터 없어지는데 얘 km/h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터/m/s고 제곱. 이 km/h를 미터/s로 좀 바꿔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속도 v가 뭐 x km/h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요거는 미터/s를 하면 3.6분의 1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미터/s가 된다. 그렇죠? 즉 시속 100m,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차량은요 1초당 3.6m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죠? 또 요 공식으로부터 이제 이거를 공식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공식으로부터 이제 이 내용을 유도하는 이제 약간 서술형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속도, 그죠? 설계 속도 V를 2배로 하면은, 2배로 올리면은 켄트의 크기는 몇 배가 될까요? 그죠? 2배니까 속도 2배 제곱이니까 켄트는 4배 크기로 커지겠죠. 그죠? 만약에 곡률 반경 값을 R을 2배로 키우면요, 켄트는 2분의 1로 줄겠죠. 자, 요걸 조합하면 예를 들어서 속도를 2배로 하고 설계 속도를 2배로 하고 반경이 2배이면 켄트는 4배에다 2분의 1이니까요 2배가 되겠죠. 그죠? 이런 조합해서 서술형으로 물어보는 문제 형태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어서 이제 확폭, 아까 이제 편경사를 또는 켄트를 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도로폭을 넓힌다고 그랬죠. 도로폭을 넓히는 확폭, 또는 철도에서는 확도라는 말을 쓴다. 약간 도로하고 철도 파트하고는요 접근하는 방향들이 서로 좀 다르다 보니까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서로 좀 다르게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을 좀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자꾸 접하다 보면 이해하기 쉬워지니까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곡선부를 운행하는 차량의 뒷바퀴는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주행하게 된다. 그죠? 이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곡선을 들어가는 차량이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뒷바퀴가 안쪽으로 약간 주행하게 되기 때문에 곡선의 안쪽에서는 이 도로폭을 살짝 넓혀줘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영어로는 와이드닝이라고 하고요. 또는 확폭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철도에서는 차륜의 축이 2개, 즉 철도의 바퀴가 2개 또는 그 이상이 강제, 우리 쇠붙이 같은 걸로 강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차량의 반경이 작은 곡선부를 통과할 때는 차량의 내 외측 궤도에 꼭 끼게 돼서 손상을 입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탈선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쪽의 궤도를 그대로 두고 안쪽의 궤도를 조금 이동시켜서 곡선부에서 궤도 간격을 넓히는데, 이렇게 넓힌 폭을 확도라고 한다. 도로에서는, 또는 아니 철도에서는요. 그다음에 영어로는 슬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확폭, 확도 이런 걸 계산하는 공식은요, 다음과 같이 이런 단순한 기하학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서 풀게 되는데요. 얘도 곡률 반경 R이고 얘도 R일 때 이거를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 또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제곱해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얼마만큼 키워야 되는 거나 하면 곡률 반지름의 2배에 분비해야 돼. 길이에는 제곱에 비례하게 되게끔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률 반경값이 주어져 있을 때마다 최소로 확보해야 될 확폭량의 크기들은 이 설계 속도별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미 설계 지침에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가끔 요 공식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요 공식 파트들은.